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적에 즐겨 듣던 라디오 채널에도 사연을 보내볼 용기를 내지 못했었는데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니 없던 용기도 생겨나는 것 같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익명이라는 장치에 용기를 얻어서 말이죠. 저는 결혼을 하고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 파혼을 했습니다. 파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자 찾아간 자리였으니까요. 일단 예비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아들은 서울 4년제, 그것도 명문대를 졸업한 귀한 아들인데 고졸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니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더군요.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싹 엎어버리고 파혼했습니다. 또한 그 파혼 때문에 그 집 딸내미도 직장을 잃었어요. 제 파혼과 예비신우가 직장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2년 연애의 종지부는 결혼이 아닌 파혼이었다.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던 그날, 제 일기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저는 2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상대편 남자는 저와는 달리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가난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집이 싫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뛰쳐나와 서울살이를 한 저와는 달리 그 남자는 평범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삶을 사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판단이 흐려졌어요. 특히나 학력 같은 건 우리가 사랑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집에 다 얘기해뒀어. 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아니, 자기가 내일 올 때 대학교 안 간 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 불편하게 올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슬기를 제대로 하나 박아뒀어. 나는 이 여자를 허락해달라고 내일 같이 오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나 잘했지. 키워주신 거야 감사하지만 결혼은 자기랑 나랑 결정해야 할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니까 엄마는 앞으로 우리 식구들 내 여자친구랑 인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 내일 갔을 때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그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미리 말씀드렸어. 괜히 더 신경 쓰인다. 참,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나 일하면서 어른들 만날 때마다 고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도 많이 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뭘. 내 할 일 잘하고 사는데. 하긴 고졸이라고 얘기 듣는 어른들 10이면 그중에 9은 표정관리 못하더라. 전쟁통도 아니었는데 왜 대학 안 갔냐고? 그때는 대학을 갔었어야 했나? 에이, 이것 봐. 내가 그거 신경 쓸 줄 알았다. 자기야, 우리 엄마 그 시대 사람 같지 않게 되게 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일 올 때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나도 자기랑 같은 생각.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뭐 죄 지은 거야? 아니잖아. 나는 자기가 중졸 아니고 고졸인 거에 감사해. 농담. 어쨌든 자기도 나 봐서 알잖아. 내가 사람들 볼 때 편견으로 보는 사람이야? 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인 거 알지? 우리 엄마도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 괜히 생각 많아져서 밤새 뒤척이지 말고. 자기 옆에는 내가 있잖아. 제 고향은 정읍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주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화목한 집도 많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화목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엄마의 울음소리, 아빠의 육지거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난 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챙겨야 할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없었으니까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재수없는 계집애. 너는 네 아빠랑 똑같아. 너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저는 성인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할 날만을요. 아빠는 엄마를 원망했고 엄마를 때렸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두들겨 맞은 엄마는 나를 두들겨 패면서 화풀이를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 먹이사슬로 굴러가는 집안에서 말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가난하게 살 바에는 살지 않겠다. 저한테 대학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나홀로 서울로 상경한 저는 웃음 파는 일, 술 따르는 일, 남한테 피해 주는 일 빼고는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일했고 돈을 굴리기 위해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 목표가 40살 전에 내 건물을 갖고 건물주로 살자는 것이었는데 그 꿈도 이루었죠. 물론 남자친구한테는 그냥 꽃집을 운영하는 거라고 애썼습니다. 저는 제 건물 옆 건물에서 꽃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건물에서 하면 아무래도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전 연애에서는 건물이 있다는 걸 알리니까 별 똥파리라는 똥파리는 다 꼬였었던 터라 절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직업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말자 다짐했었기에 그 사람한테는 내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생각해서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미리 말을 해둔 거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나를 배려해서 해준 말일 텐데 왠지 모르게 남자친구와의 통화가 불편했어요. 뭐라고 탁 꼬집을 수는 없었으나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뭐 그냥 내가 자격지심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예비시댁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엄마! 우리 왔어요. 어디 가셨나? 내가 아까 문자 보냈었는데. 잠깐만 자기야. 엄마! 시댁에 들어섰는데 고요했어요. 남자친구가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예비 시모한테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때가 되니 저도 슬슬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제 눈치를 느꼈던 남자친구 역시 자기 엄마한테 연신 전화를 걸어댔어요.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과 가져온 선물을 챙겨들었습니다. 선물도 두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기분이 너무 상했거든요.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볼게. 이번에 했는데도 안 받으면 우리 그냥 가자. 뭐 엄마가 자기가 기회 놓친 거지 뭐. 안 그래? 잠깐만, 한두 번만 더 해볼게. 하지마. 이 정도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면 그냥 안 받으시는 거야.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외에는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인사받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내 일정에 좀 맞춰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빠도 오늘밖에 시간 안 돼서 이날로 잡은 거였잖아. 미안해. 기분 상했지? 아이, 엄마가 원래 이러시는 분은 아닌데 참. 기분 상했어. 당연히 기분 상하지. 오빠 잘못 아닌 거 아는데 일단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오빠라서 오빠한테밖에 쓴소리가 안 나가네.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게. 괜찮아. 남자친구와 함께 나가서 이랬네 저랬네. 뭐를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대놓고 사람을 피하는 거잖아요. 저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따라 나서겠다는 남자친구와 현관 신발장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를 보고서는 당황한 표정은커녕 진짜로 왔네? 하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었습니다. 어머머, 진짜로 왔네?
주연이 너는 엄마한테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니?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나는 네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니까는. 참네. 아가씨는 자존심도 없어요? 아이고야, 웬 선물을 이렇게 또 바리바리 들고 왔어? 어머머, 주연이 너 이 아가씨한테 말 안 했구나. 아가씨, 나는요, 우리 주연이 뒷바라지 하면서 이런저런 미래를 그려놓은 게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아가씨 같은 사람은 없었어. 우리 아들내미 미래, 아가씨같이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어영부영 먹고 사는 여자는 없었다고. 내 말 알아듣죠? 엄마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 소라랑 결혼할 거야.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사람인데 왜 내 결혼에 엄마가 관여해? 결혼 비용도 우리 둘이 알아서 할 거고 살집도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엄마한테 결혼하는데 뭐를 못해달라고 했어? 어쨌어? 다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엄마가... 소라야, 일단 들어와. 우리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자. 어? 현관 앞에 서서 이게 뭐야? 무겁게 이것 왜 들고 있어? 일단 들어가자. 엄마도 이렇게 서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소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손님한테 이러는 게 어딨어? 들어와서 얘기해. 아이고. 그래, 걱정하지 마 오빠. 나도 들어가서 얘기 나눌 거야. 그렇게 전전긍긍 안 해도 돼.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열이 받더라고요. 당신이 뭐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구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 때부터는 이미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자리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 마음이었습니다. 길에 차이는 게 남자다. 그런데 세상에, 나는 한 명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내 인생을 자기가 뭔데 부정을 하는 건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라고 제 앞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이 여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살얼음판 같은 냉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대체 우리 아들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둘이 만날 접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들, 너도 참... 아가씨도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안 될 결혼 가지고 하겠다고 아득바득 우기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 나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제 이 녀석이 하는 말 듣자 하니 부모랑도 안 보고 지낸다던데. 아이고, 내가 살다 내 자식놈이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올 줄 상상도 못했네.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나 우리 애들 둘 남편 없이 키우면서도 어디 나가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잘 키웠어. 우리 애들 둘 다 명문고 명문대 나오게 했어. 내가 왜 그랬겠어? 그렇게 해야 어울리는 급이 달라지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우리 주연이 얘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대 나와서 지금 버젓이 여의도에서 일해. 어? 내가 말하는 거를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가씨야말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아가씨가 애지중지 깎아놓은 다이아몬드가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로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어? 엄마, 재래식... 됐어. 그만 얘기해. 소라야, 일어나. 나가자. 나가긴 왜 나가. 아직 어른이랑 대화가 안 끝났는데. 오빠 고려대 나온 거 맞아? 공부만 하느라 대화 예절은 못 배운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어디서 만났냐?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 이 사람이 손님으로 왔어요. 그러다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몇 개월을 내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아드님이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뭐 다이아몬드가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두고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머. 아가씨,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박소라입니다. 소라요.
여기가 무슨 어디 술집도 아니고 무슨 아가씨를 그렇게 찾으세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리고 저 재래식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어머님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아니에요? 소라야, 너까지 왜 그래? 어? 주연아, 엄마가 이거를 말한 거야.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내가 이런 수준 차이를 얘기한 거라니까? 아가씨, 아니다. 소라 씨? 소라 씨는 노력이 없었던 거야? 알아? 소라 씨가 우리 주연이랑 결혼할 생각이었으면은 하다못해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나한테 찾아왔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싸가지도 없고 양심도 없고 나한테 대체 뭘 어디를 예쁘게 보라는 거야?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 대화할 때 매너 없이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니세요? 오늘 만나기 싫으셨으면 싫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야죠. 어머님은 저처럼 고졸도 아니실 텐데 어쩌면 그렇게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시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네요. 그리고 저 여기 예쁘게 봐달라고 온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오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나는 그래도 내가 본 오빠 성품이면 오빠 부모님도 당연히 좋은 분인 줄 알았어. 이렇게 사람한테 막말하는 분이 아니라.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왜 안 보고 사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왜 대학을 안 갔는지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데 저야말로 어떻게 어머님을 좋게 보겠어요? 뭐라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뭔데 나를 좋게 보느니 마느니 평가질이야? 누가 너한테 잘 보이고 싶대? 어머머, 서주연, 너 이 결혼 절대 못해. 알아? 너 이 결혼 할 거면 나 죽는 걸 보는 거야. 알겠어? 저는 그 정신 나간 여자가 하는 소리에 단 한마디도 치지 않았습니다. 말에 오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길래 제가 고쳐줬어요. 어디서 감히.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함부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다만 누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날 제가 결혼하려 했던 그 남자의 엄마는 저를 자기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를 그런 상품으로 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제가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 집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뭐야? 누가 온 거야? 엄마! 오빠가 벌써 들어왔어? 남자친구의 동생이자 저의 예비 시누이가 될 뻔했던 그 여자가 들어섰죠. 저와 예비 시누이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정지 화면처럼 말이에요. 저보다도 예비 시누이가 더 놀란 상태였죠. 사장님, 여기 왜 계세요? 뭐야 지금? 오빠가 만난다는 사람이 조 사장님이야 정말로? 우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정말이야? 엄마 아들이 사람 보는 일 있네. 나는 저 인간 저거 대체 누굴 만나려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와 오빠 진짜 대박이다. 엄마 조은이한테 잘 보여야 해. 지금 저렇게 귀한 손님이 왔는데 겨우 커피 한 잔 준 거야? 예비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자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무슨 이런 악연이 있나 싶었죠. 저는 예비 시누이와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예비 시누이는 제 건물의 세입자였습니다. 제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누이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예비 시누가 저희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예비 시어머니는 진상이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가게자리가 워낙 좋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건물주 되는 분이 젊은 분이라길래 대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세입자와 계약을 할 당시에 일부러 대면을 하지 않아요.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저희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전화지옥에 시달렸습니다. 다름 아닌 예비 시모한테 말이죠.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살다 세입자가 될 사람 부모한테 전화를 그렇게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아니었고 시설을 고쳐달라고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요구였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니, 저기 계약하기 전에 이것저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우리 딸아이 얼굴을 보셨으려나? 우리 딸이 얼굴이 좀 예쁘장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남자애들이 어찌나 쫓아다녔던지. 그런데 이게 여자 혼자 장사하다 보면 밤늦은 시간에 애가 마구마구 나올 텐데 애 치안이 좀 걱정돼서요. 이 건물에 뭐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이 세입자로 있는 건 아니죠? 그 주변은 어때요? 가게자리 둘러보니까 앞에 CCTV 2대밖에 없던데 좀 더 설치해주세요. 애가 안전하게 오가고 해야 하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운 부탁 아니죠? 이것만 해주면은 제가 계약하라고 할게요. 어때요? 그리고 사장님 건물주시니까 늦은 시간에 세입자들 안전 생각해서 경비를 더 늘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사장님이 밤에는 가서 좀 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으면 남편분이랑 같이 나오시면 딱 좋겠네. 저게 말이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런 얘기를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말이에요? 저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우, 이렇게 자꾸 전화드려서 어떡해요. 계약하고 싶은데 딱 하나가 더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월세가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잖아요? 건물자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번화가 있는 건데 혹시 뭐 여기 가게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왜? 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사건 났거나 뭐 큰일 났던 자리는 집주인들이 가격 싹 내려서 어떻게든 세입자 구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는 건가 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월세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걸리는 게 많으시면 굳이 저희 건물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게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시설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거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좀 지난번부터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런 거로 저한테 전화 주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불편합니다. 아니, 당연히 계약하기 전에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건물주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같은 건물주들도 세입자 없으면 돈 못 벌기는 마찬가지 아니야? 젊은 사람이라서 대화가 좀 통하겠구나 했더니만은 아이고, 있는 것들이 더하네 더해. 그냥 진상이었습니다. 월세액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데 자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별별 참내 의심할 것도 많아요. 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항상 힘든 시기였던 터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월세를 내려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진 않겠습니까? 그럼 계약하지 마시라고 따지고 두니 자기한테 건물주를 행세하는 거냐고 아득바득 난리를 피웠어요. 저는 부동산 쪽에 이야기해서 절대로 저쪽이랑 계약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가게 자리가 너무 좋다고 꼭 들어오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 엄마가
제가 만나고 있던 남자 엄마였네요. 참,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전생에 무슨 사이였길래 이렇게 안 좋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져 왔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역시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좋아하는 듯한 눈치였죠. 예비 시누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건물주 올케 언니가 생기는 거냐고 폴짝폴짝 좋아라 하고 있었고요. 아유, 정신 사나워 죽겠네. 너는 기집애야.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지금 네 오빠 결혼 얘기로 중요한 얘기 하고 있구만. 아유, 아니 주연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나만 이 상황 몰랐던 건가? 참, 사람 인연 묘하네. 우리 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지 않나? 우리 주희 가게 문제로? 아니 그거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서는. 아유, 내가 지금 뭐가 돼? 미리 말을 했으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신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설아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뭐 네가 건물 있다고 하면 내가 다르게 대할까 봐 그랬던 거야? 다 지금 좀 당황스럽네. 당황스럽기는 뭐가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울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그나저나 오빠 진짜 능력 대박이다. 다르게 대할까 봐 그랬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 앞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고졸하다가 부모랑 안 보고 산다고 대놓고 나 개무시하다가 내가 건물 갖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내 인생을 인간극장처럼 포장해서 고생했다고 태도 싹 바꾸는 인간들. 내가 건물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인생 바꿔보려고 하는 인간들을 내가 워낙 많이 봐서 그래서 얘기 안 했어. 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누이는 옆구리를 쿡 찔린 것처럼 꽤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맞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편견, 어린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편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가정환경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와 놓고 문득문득 너무 화가 날 때 제 모습에서 끔찍이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죽기보다도 더 보기 싫었던 부모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악을 쓰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를 반성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엄마라는 여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는 남자친구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남자친구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났죠. 어쩌면 저 사람이 자기가 고졸인 거 엄마한테 미리 말했어라고 한 것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는 그거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미리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왔을 텐데. 미리 말을 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거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건물주라고 미리 말 안 했으면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개무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네? 어머님 말씀을 보세요. 제가 건물 갖고 있다고 말했으면 이 결혼이 순탄하게 잘 갔던 거예요? 어머님 이때까지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제가 건물을 갖고 있건 뭘 갖고 있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는 어머님이 오늘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한 그대로 어머님 아들이랑 급이 맞지를 않은 여잔데, 급이라는 것도 제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됐던 건가요? 아유, 이것 봐요, 설아씨. 지금 뭔가 내가 한 발을 심각하게 오해해서 기분이 상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급이라는 건 아니지. 내가 아까는 너무 감정적이었던 터라 말실수한 것 같네. 우리 주연이랑 소라씨가 급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데 소라 씨가 우리 주연이랑 갑작스레 인사를 온다고 하니까 나는 기본적인 약속에 대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거야.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내 자식이 좋다고 하면 그래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결혼하라 하는 거지. 나는 우리 주연이도 그렇고 우리 애들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야간대학 얘기를 한 거는 소라 씨가 우리 주연이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은 나중에 학부모 모임 같은 것도 가야 하고 할 텐데 애 생각해서 엄마가 야간대학이라도 나와야 대졸 타이틀 따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했던 거지. 아유, 이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니까. 나 참 같은 말을 해도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얘기하는 사람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 설아 씨, 이제 좀 오해가 풀렸어요?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젊은 나이에 그 정도로 돈 벌었으면 어느 정도 차은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일 테니까. 어? 말인지 방귀인지. 저 여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나 짓거린 것이었을까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을 똥통인 제가 끌고 내려 들어가는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만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라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참네. 제가 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자 저런 식으로 자기가 했던 말을 싹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했던 말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작 말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겠냐. 저 말이 뭐겠어요? 그놈도 자기 엄마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엄마한테 저처럼 표현을 안 했을 뿐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글쎄요. 어머님이 오늘 저한테 내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이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어머님 그 대화 방식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제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돈 가지고 사람 금 나누는 장르랑은 수준이 맞지를 않아서요. 이 결혼은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오빠네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원했던 시댁에 비해서 수준이 너무 떨어져. 오빠도 오빠 엄마 말대로 오빠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살아. 그게 서로한테 좋겠다. 이것도 도로 가져갈게. 저는 수준이 이런 집안이랑은 수준이 맞지 않아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시댁이라고 인사하러 간다고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사간 선물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번 돈으로 산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네들과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 못하겠다라고 한 제 말이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이죠. 그전같이 제 말에 반박도 못한 채 우물쭈물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집을 나서는 저를 붙잡으려 뒤쫓아 나왔고요. 제발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는 끈질기게도 저를 뒤쫓아왔어요. 그 와중에 제 머릿속에는 안전이별이 퍼뜩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든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깽판을 치고 나온 와중에 안전이별을 떠올리다뇨.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가 거의 다 헤어지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에게 해를 가했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그랬었나 봐요. 안전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에 멈춰서서 얘기를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라야, 너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 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말 실수한 거 그거 우리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너 그렇게 나가버리고서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이 어그러진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일단은 너 마음 얼마나 상했는지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일단 마음 좀 추스르고 추스르고서 다시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오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오늘 우리 결혼 허락받으려고 온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게 어디 있어? 어?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말 실수했다고? 오빠, 우리 말은 바로 하자. 오빠 어머니는 나한테 말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야. 말 실수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하고 계셔. 어머님이 정말로 나한테 말 실수했다고 치자. 그럼 어느 정도 하다가 나한테 사과를 하고 말을 다르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실수하면 사과를 해야지.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했어? 아니면 뭐 말을 다시 고쳐서 하기를 했어? 나 지금 전혀 감정적이지 않아. 내가 아까 그 자리에서 감정적이었으면 진작에 깽판치고 나와버렸어. 나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결혼하는 순간 내 인생이야말로 재래식 화장실에 잠겨버릴 것 같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랑 내가 결혼을 하는데 왜 네 인생이 그렇게 돼? 너 나 못 믿어? 아까도 내가 내내 엄마한테 뭐가 됐든 간에 너랑 결혼할 거라고 하는 거 그거 못 들었어? 너도 들었잖아. 들었지. 들었어. 나도 오빠만 믿고 결혼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아까 오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더라고. 뭐 진작에 얘기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결국 오빠도 오빠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건물이 있으면 그걸로 고졸인 것도 다 커버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랑 인연 끊고 사는 것도 커버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지. 내 말이 틀려? 나는 있잖아. 오빠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오빠랑 결혼해보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오빠가 그 말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좋게 헤어지자. 헤어지고 서로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든 연애를 하든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빠 고려다 나온 사람이잖아. 머리 좋은 사람. 내 말 이해했으면 더 이상 붙잡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나 오빠랑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어. 똑똑한 놈이긴 했나 봐요.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쫓아오지도 저를 붙잡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시누이가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게를 정리하고 나갔어요. 뭐 저야 고맙죠. 저는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아도 되니 말이에요. 제 파혼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내 인생이 서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 지금은 오히려 그날이 제 인생을 구원해준 날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똥똥 집안에 묶일 뻔한 나를 구한 날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네요. 그럼 여러분도 사이다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나 용기가 필요한 것일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자그마치 2주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제가 사연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인생 중 가장 큰 획을 그었던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제 결혼의 결말은 이혼으로 끝이 났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친구들이 말하기를 혼인신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혼한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하고는 한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습관적 통보 그리고 습관적 얼렁뚱땅이었어요.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먹은 밥이 얹힐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늘 통보를 해왔어요. 그건 연애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나 군대야. 괜히 너한테 얘기하면 서로 울고불고 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왔어. 훈련소에서 내가 좀 잘 보여서 전화 찬스 얻었지롱. 완전 서프라이즈 아닌가? 어때? 네가 만났던 남자 중에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준 사람 있어? 없을걸? 그 통보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정신 나간 인간이 군대를 가고 나서 저한테 전화로 자기 군대에 입대했다고 했습니다. 짐작을 못했냐고요? 전혀요.
아니 뭐 어떤 기미라도 보였어야 짐작을 하죠. 그놈은 저는 물론이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하고 갔습니다. 그 자식이 대뜸 잠수를 탔던 그 2주 동안 제가 얼마나 물어보고 다녔겠어요? 그놈과 저는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던 터라 그놈 친구가 제 친구였거든요. 이건 뭐 잠수 이별을 당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도 12번씩 울었다 화가 났다 했던 저한테 그놈은 장장 3주가 다 되어갈 즈음에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말이에요. 자기가 훈련소에서 잘 보여서 전화를 할 수 있었다나요? 소화기 너머로 그 해맑은 목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야, 너 미쳤니? 정신 나갔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야, 너 어차피 5분밖에 통화 못한다고 했지? 그럼 5분 동안 내 얘기 잘 들어? 알겠어?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알아? 야, 너는 네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아 본데? 너는 인간이 기본이 없는 놈인 거 알지? 내가 있잖아. 네가 자그마치 2주 동안, 아니 3주가 넘게 됐던 그렇게 잠수 타버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개지랄 떨고 다녔는 줄 알아? 애들도 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지. 내가 너희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 뭘 알아? 나 경찰서도 찾아갔었고 내가 너한테 뭘 서운하게 한 건가? 너한테 뭘 잘못했나? 아니면 얘가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던 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다, 화냈다. 너 내가 너한테 음성 메시지 얼마나 남겼는 줄 알아?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너는 나를 죽인 거야. 죽인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대뜸 전화해서는 서프라이즈 아니냐고? 그래, 내가 여지껏 만난 남자들 중에 너같이 한 사람은 없었어. 너같이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야, 됐어. 꺼져. 서프라이즈고 나발이고 너 혼자 그렇게 살아.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는 네가 그딴 선택한 순간부터 나랑 헤어질 생각으로 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야. 나도 헤어지자고 마음먹고 그딴 짓 한 인간 붙잡을 생각 없어. 계속 그따위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아니면 아예 군대에서 말뚝을 박던가. 잘 보여서 전화한 거 보면 군대가 네 체질인가 보네. 지민아, 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나는 그냥 너랑 괜히 군대 가는 거로 울고불고 할까봐 그냥 유난 떠는 거 싫어서. 입 다물어?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겠지? 네가 나를 생각했으면 절대 그딴 짓 못하지. 아니야? 됐으니까 끊자. 지민아, 네가 그렇게 끊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야, 너 그렇게 끊어버리면 나 진짜 여기서 어떻게 버티라고? 그건 너 알아서 해. 네가 내가 힘들었던 만큼 힘들까 과연? 너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기라도 하잖아. 네가 지은 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해. 끊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저한테 했던 행동은 생각 못하고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네가 그러면 내가 군대에서 어떻게 버티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놈에게 이별을 고했었죠. 물론 그렇게 제가 이별을 고하고도 그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제게 찾아와 사죄를 빌었고 전역을 하고 복학해서도 내내 제게 사죄를 빌었어요. 어느 정도 하다 포기하겠지 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비는 그놈을 보며 의외의 모습에 저는 멍청하게도 마음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놈이 아니라 과거에 제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싶네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저는 그렇게 멍청한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정신 나간 인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별한 거 빼고는 대략 8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네요. 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인간한테 저의 20대를 바쳤다고 생각하니 잠시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겠어요.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연애 시절 습관적 통보로 저와 한 번의 이별을 맞이했던 그 사람은 과연 결혼을 하고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바뀌지 않았을까요? 야, 너 진짜 미쳤어? 왜 말도 없이 일을 거냐, 일을? 정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하기야 그런 인간한테 변화를 바란 제가 오히려 정신나간 여자죠. 그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정확히 8개월 만에 자기 멋대로 회사를 관뒀어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놈의 태도였죠. 아우, 희어봐! 너는 무슨 여자가 목전이 그렇게 크냐? 나 귀 안 먹었어, 귀 안 먹었다고요, 아주머니. 아유, 진짜.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만둔 거거든? 진짜 자기는 가만 보면 나를 너무 무시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대책 없는 인간 같아? 아, 알아. 또 나 군대 갔을 때 얘기 꺼내려는 거지? 아유, 이 사람아. 이 여자야. 그건 진짜 어릴 때 얘기잖아. 그때 일은 나도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이고 장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매달린 거 아니야. 아이, 지민아. 자기야.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 정말이야. 만약에 우리한테 뭐 집 대출금 이런 게 잔뜩 남아있었으면 나도 회사 그만둘 생각 못하지. 안 그래?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 해주셔서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우리가 뭐 대출이자 찍을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돈만 열심히 모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회사 그만둔 거야. 나 당장 내일부터 엄청 바쁘다. 내가 다 미리 계획해둔 거야. 창민이 알지? 나 창민이랑 같이 사업할 거야.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건 메리트가 없어요. 창민이랑 같이 온라인 사업할 거야. 이게 AI를 활용해서 영상 플랫폼을 만들고 하면 이거는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에이, 자기야. 내가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결혼하면 지민이 너 고생 안 하게 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내가 그 약속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월급쟁이로 돈 얼마나 모을 것 같냐? 그렇다고 나는 주식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런 거 소질 없어. 그러니까 사업으로 해서 크게 돈 굴려가면서 벌겠다 이거야. 이게 나만 좋다고 하는 것 같아? 나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와이프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전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 하여간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놈은 저를 위해서 결혼 전 저희 부모님께 호언장담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에 도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놈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그놈의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래도 두고 볼 수 있었던 건 빚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빚 없이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놈 말대로 저희는 돈을 모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집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놈이 하는 사업을 뜯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혹여나 일어날 대출 이런 것도 제 동의가 없으면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놈은 또다시 총보를 시작으로 자기 멋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핑계로 말이에요. 대체 누굴 닮아서 저 인간은 저러는 건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 지민이 오늘 퇴근하고 너희 시아버지 병원에 가 있어요. 알았죠? 내가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그놈의 제멋대로 유전자는 시어머니를 쏙 빼다 박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기 아들과 똑같은 통보형 인간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놈이 연애를 할 당시부터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숨만 쉬고 계실 뿐 한참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죠. 초반에 몇 번은 저도 이해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는 환자 옆에서 병간호를 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싶어 급작스런 시어머니의 호출에도 군소리 없이 갔어요. 잠시라도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 말만 믿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병관에 매달려 계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김옥정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드님은 연락이 안 되셔서요. 며느님 맞으시죠?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도 병원에 누워 계신데 거기에다 시어머니까지 쓰러지셨다니.
두 분 다 병석에 누워 계시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시어머니가 쓰러진 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아주 헛웃음이 나더군요. 아이고, 가끔 이런 경우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술이 해독이 안 돼서 계속 구타만 하시다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주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일단 해독되는 인거 놔드렸으니까 조금 있다가 환자분 깨어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나 민망하던지 얼굴이 다 붉어져서 화끈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병실 침대 옆에 놓여져 있는 시어머니 짐을 정리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썰 무도회장, 그 종이 가방 안에 빨간색의 드레스와 댄스 슈즈, 그리고 썰 무도회장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그곳은 역시나 어르신들이 가물을 즐기는 곳이었어요. 댓글이나 블로그에 올라온 것을 보니 단순히 춤만 추는 곳이 아니라 술도 파는 곳 같았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다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시어머니를 방치한 채 다녀온 것 같았죠. 병실에 올라가 보니 옆에 환자 보호자분이 저희 시아버지 소변을 새로 갈아주고 계셨어요. 저는 불이 나게 달려가 정말 감사하다, 죄송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옆에 보호자분이 제게 한숨을 지으며 말을 하는데 아이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유, 내가 새댁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거 아는데 나 이 아저씨 불쌍해 죽겠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병실 다른 보호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야. 안 그래요들? 아이고, 그럼 며느리 같은데 차라리 간병인을 고용하던가 해요. 아픈 양반이 무슨 죄야, 안 그래? 다른 보호자들도 입을 모아서 차라리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했어요. 저랑 남편이 간병인을 쓰자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는 게 마음 편하다면서 차라리 저희한테 간병인 쓸 돈을 당신한테 달라고 하셨죠. 그래도 남편이니까 시어머니가 당신이 간호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죠. 아니, 아무리 뭐 나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해도 자기 남편이면은 안쓰러워서라도 더 악착같이 간호해야지 않나 싶어. 병실에 뭐 1시간 이상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소변통이야 우리가 다들 같은 처지에 얼마든지 갈아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이라도 저 양반한테 무슨 일이 생겨봐. 우리는 다들 그게 무서운 거야 지금. 아유, 지난번에는 그 뭐야 텀블러인지 뭔지 물통 같은 거에 소주 담아서 마시다가 간호사한테 걸려서 혼난 적도 있었어. 보나마나 자식들한테는 티 안 나게 하는 것 같은데 아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간병이 쓰는 게 낫지. 안 그래? 며느리가 좀 잘 설득해서 간병인을 쓰든가 해요. 시아버지가 무슨 죄야. 아픈 것도 서러울 텐데. 어쩐지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영 안 좋더라니.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진상짓을 병원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텀블러에 소주가 웬 말이냐고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알렸어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자 난리가 났었죠. 결국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가 병원에 찾아가서 간호사분들한테 사과까지 했네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뭐하러 사과를 하러 가냐며 입이 대빨 나와 있었지만 그래도 사과할 거는 해야 하니 가서 정중히 사과했어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가는가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시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다들 어느 정도 이별을 준비해왔기에 마냥 슬픔에 잠겨있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슬픔을 조금 느끼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네요. 왜냐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이 아니라 무슨 시어머니 파티 같았거든요. 어머머 오빠, 아이고 웬일이야. 언제 왔어? 아유, 저런 뭘 절을 한다고. 아유, 그래요. 가서 우리 남편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고 와요. 오빠 소주랑 맥주 같이 섞어서 드시지.
내가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까 절 대충하고 식사하러 와요. 장례식장에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무슨 사장님, 무슨 오빠, 둘 다 남자였다는 게 조금 걸렸지만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장례 기간 내내 술에 취해 있었어요. 문상을 와준 지인들과 소맥을 신명나게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모와 지인들의 대화에는 종종 이런 말도 들려왔죠. 이제 자유다. 우리 나이에 재혼은 쉽다. 너 실컷 놀아라 등등. 시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이기는 했다만 결혼 전에는 일절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기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어떤 부부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마냥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도 없었죠. 두 분 사이가 어땠는지 저는 알지 못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의 반응을 보아하니 시어머니가 저런 일이 잦았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동석, 그냥 못 본 척해.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아니야. 아버님 편찮으시기 전에도 어머님이 춤바람 나서 허구한 날 두 분이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 애들 아빠랑 서방님 중고등학교 때부터 춤바람 들어서는 그 바람도 엄청나게 피우고 했었는데 특히 우리 애들 아빠한테는 모른 척해. 알았지? 괜히 아는 척하면 일 커지니까. 네.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부터 춤바람과 바람을 많이 즐겼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아주버님이 그런 시모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시모가 남자랑 대화하는 것만 봐도 표정이 싹 굳어진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니들은 니들, 나는 나를 시전하면서 꿋꿋하게 당신의 오빠들, 당신의 사장님들과 신명나게 소맥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고 시끌벅적한 장례를 마치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또 한 번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당분간만 함께 사는 거니까 잘 모셔두려. 자기도 이제 대충 알겠지만 엄마가 형은 좀 불편해하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 엄마 혼자 계시게 하는 것도 영 마음에 걸리고 해서 당분간만이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라. 나도 신경 많이 쓸게. 어? 남편은 이번에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쓸쓸하실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글쎄요. 장례식장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을 봐서는 자기 인생을 잘 즐길 것 같았지만 만약에 입장이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저런 상황이라면 나였어도 마음이 쓰였을 것 같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저한텐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는 시어머니의 물 취향이었습니다. 물 취향이 뭐냐고요? 마시는 물. 그놈의 물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예, 너는 젊은 애가 먹는 거에 뭘 그렇게 돈을 아낀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왜 비싼 건 물 건너온 것 찾는 줄 알아? 어쨌든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는 발전했으니까 더 나은 건 먹으려고 비싼 돈 주면서 그걸 찾아 먹는 거야. 어? 나는 삼다수 이런 거 먹으면 물 비린내 나서 못 먹겠으니까 애비양 좀 시켜라. 요즘 배달시키면 다음날 바로 올 것 아니야. 알겠니? 일단 오늘 퇴근해서 오는 길에 애비양 한 4병만 사와봐. 그거면 내일까지만 버틸 수 있겠지 뭐. 아, 나 지금 일어나서 저녁까지 물 한 모금을 못 마셨어. 퇴근하면 다른 데 들리지 말고 곧장 애비양 사서 집으로 와라. 어? 목 탄다. 무슨 개그 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자기는 애비양 아니면 물을 못 마신다면서 유난을 부렸습니다. 뭐 우리나라 물은 마시면 물 비린내가 나서 역하다뇨. 아니 그러면 애비양 들여오기 전에는 물도 안 먹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애비양을 마셨다고 참네. 아주 식성만 보면 영부인 되는 줄 알았네요. 우스운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놈의 애비양을 못 시킨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회사 일이 많아서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잔 상황이라 도저히 밖에 나가서 그걸 사올 힘이 없는 거예요. 남편 놈도 당시에 뭐 일이 바빠서 집에 새벽이나 되어야 들어오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분리수거 해놓으려고 봉투에 담아둔 애비양 물통에 몰래 수돗물을 담았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티 안 나게 시모 앞에서 따라서는 건네주었습니다. 하도 물맛이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한편으로는 진짜 시모가 물맛 차이를 알면 어쩌다 걱정을 했었죠. 근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모가 물 마시는 걸 지켜보았고 시모는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미간을 살짝 찡그렸어요. 저는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역시 애비양이지. 아니 서양 애들은 물에 뭔 짓을 하길래 물도 이렇게 맛난다니? 너도 이참에 애비양으로 마셔라. 뭐 그거 돈 얼마나 든다고. 물 사 먹는데 돈을 아끼냐? 너도 한 잔 줄이야?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많이 드세요. 물맛을 알기는 개뿔. 그냥 상표만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물이 수돗물인 줄도 모르고 시모는 물맛이 너무 좋다며 꿀꺽꿀꺽 물을 마셔대더군요. 하여간에 보여주기식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 하나 마시는 것도 이름을 따져대는 사람인데 다른 건 오죽했을까요? 장을 보러 가도 이만토 홈플러스 시장은 죽어도 안 갑니다. 무조건 코스트코. 코스트코에서 사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 잘 안 갑니다. 장사를 한다면 모를까 거의 다 대용량으로 팔기에 사두어도 버리는 게 절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모는 서양 애들이 먹는 걸 먹어야 몸에 더 좋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서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게 했어요. 아니 코스트코가 이름이 코스트코인 건지 거기 들여오는 물건 중에 그놈의 서양에서 들여오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은 시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3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시 어머님 댁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어머님도 어머님 생활이 있으시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 건데 그리고 애당초부터 우리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나 조금 불편해. 어머님 취향 맞춰서 장 봐오는 것도 힘들고 어머님이 자꾸 내 옷 입으시는 것도 나 싫어. 어머님 담뱃집 때문에 나 옷 몇 번이나 망가진 거 그거 당신도 알지? 계속 말씀드려도 소용없어. 나 그런 거 진짜 싫거든? 네, 시어머니는 제 옷에도 그렇게 손을 댔어요. 요즘 쇼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 이것저것 가져가서 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 며느리 마음 100% 아니 1000만% 이해합니다. 군소리 안 하는 그 며느리분이 정말 참을성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입고 나가서 그대로 잘 가져다 놓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놈의 담뱃재. 그것 때문에 옷에 구멍이 몇 개나 났는지 몰라요. 어머니, 차라리 그럼 전자담배 태우세요. 매번 제 옷 말도 없이 입고 나가셔서는 이렇게 구멍 내오시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벌도 아니고. 입고 나가시는 옷마다 어머머! 얘 지민아, 이런 걸 뭐 내가 일부러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데.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어? 그리고 너랑 나랑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고작 옷 한 벌 입고 나가는 것 가지고 내가 너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허락 맡아야 하는 거야? 아이고, 나 너무 서운하다, 어? 뭐 나 혼자만 지민이 너 내 딸 같다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머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어? 저는 제가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전자담배를 피우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저런 말을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말에도 자기가 망가뜨려 놓은 옷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서운하다는 말을 해댔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대냐고 말입니다. 자기는 저를 딸같이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차갑게 굴어서 서운하다나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논리인지 어떤 엄마가 딸내미 옷에 담뱃재를 떨어뜨려서 구멍을 내오냐고요. 그걸 남편이 몰랐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놈은 늘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 자기가 말 잘했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냐 말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에이, 엄마가 자기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신 거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엄마가 자기한테 되게 서운해하는 거 알아? 엄마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네가 너무 선 긋는 것 같아서 서운하시대. 가까워지고 싶어도 네가 자꾸 밀어내서 불편해지는 것 같다고.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옷이야 새로 사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해. 그런 거 다 따지고 들면 그거는 뭐 남으로 지내자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여도 서운하겠다. 솔직히 엄마 모시고 살면서 불편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자기나 나나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엄마 있으니까 더 사람 사는 집 같고 좋잖아. 나는 같이 살아서 좋기만 하고만 뭘 그렇게 빨리 나가게 하려고 그래. 이제 겨우 3개월 돼가는데. 그거는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는 편한 거겠지. 나는 아니야. 그리고 옷을 사고 말고가 중요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나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자. 세상에 어느 엄마가 따로 입고 나가서 그렇게 담배빵을 해오니? 그게 말이나 돼? 나는 있잖아. 내가 어머니랑 전자담배를 피우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야. 어떤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전자담배를 피우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냐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 계시면 좋지 않냐고? 그래, 좋지. 좋을 거야. 그런데 그거는 어머니가 그냥 보편적인 어머님들 같을 때야 가능한 말이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화장실 가서 방향제 먼저 뿌리기 바빠. 왜? 왜겠니? 어머님이 자꾸 거실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시니까 그거 냄새 빼려고 내가 방향제를 몇 통이나 쓰는지 알아? 여기가 무슨 어디 호프집이야? 우리 집 화장실이 무슨 호프집 화장실이니? 그걸 내가 하루 이틀 얘기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면 당신은 그거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리기나 하는 거야? 하긴 제대로 드리기나 했겠어. 또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겠지. 이게 내가 예민한 거고 내가 선 긋는 거야? 그래. 그럼 나 차라리 어머니랑 가족같이 안 지내고 선 그을래. 차라리 남처럼 지내는 게 내가 속이 편하겠어. 야, 박지민. 너 진짜 말 계속 그따위로 할 거야? 뭐? 남처럼 지내는 게 편하겠다고? 야, 우리 엄마가 남이야? 너 진짜 그럴래? 그러면 너 때문에 엄마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생각 없어. 엄마도 엄마 취향이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너 때문에? 네 눈치 봐야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하라고? 나는 그러기 싫어. 내가 왜 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